안녕하세요. 창성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교과서 247쪽에서 250쪽에 있는 내용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지금 이제 4-2단원이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 관련된 부분 중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의 해결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47쪽입니다. 계속 선생님이 근데 이제 현대 부분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연대 부분은 여러분 연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만이라도 잘 봐라라고 선생님이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8년 5월에 50 총선거 시행 지난 시간에 교과서에서도 우리 봤었고 학습지에서 마지막에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50 총선거로 이제 뽑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재형 국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재형 국회는 이 이후에 구성되는 국회와 달리 임기가 2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까지 잘 기억해야 되겠죠. 48년 7월에 이제 헌법이 공포되고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내용 한번 선생님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 총선거 48년 5월 10일 UN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시행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50 총선거죠. 이때 이제 따로 선거를 먼저 실시 가능한 지역에서 이제 선거가 실시가 되게 되면서 이제 국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남북이 분단되는 게 굳어져 버리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김구와 김규식 등 단독 선거에 반대한 세력들은 이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등 우익 세력과 일부 중도 세력들만이 선거에 출마한다라고 지난 시간 학습지에서 내용했습니다. 50 총선거와 관련된 내용도 지난번 학습지에서 다 확인했던 내용들입니다. 직접 선거, 평등 선거, 비밀 선거, 보통의 원칙에 따라서 21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사건이었고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의 여파로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선지로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잘 알아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주도 2개 선거구를 제외한 유권자의 대부분이 참가하게 되면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한 선거가 바로 50 총선거다. 그렇게 잘 기억을 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 재헌국회 소속 정당별 의원 의석수라고 되어 있는데 재헌국회는 보궐선거로 충원된 제주도 2명을 포함하여 총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뒤에 이제 보궐선거를 하게 됨으로써 제주도도 2명을 뽑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무소속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승만 계열이 가장 많이 모여 있었던 대항독립 촉성국민회. 우리 이제 뒤에 가게 되면은 각각 이제 현대 부분에 들어섰던 당들을 배우게 될 텐데 이 지금 여기에서는 이름 정도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그 다음에 한국민주당, 대동청년당, 그 다음에 조성민족청년당 같은 계열의 정당들이 있었다라고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연표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50 총선거 48년 5월 10월에 총선거가 있게 되고 바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재헌국회가 개원 문을 이제 활동을 한다라는 얘기죠. 개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헌법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게 되면서 7월 17일 날 재헌헌법이 공포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 5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재헌국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하다라는 뜻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 국회는 헌법을 만드는 임무를 갖고 구성되었기 때문에 재헌국회라고 불린다라고 여기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 이것도 이제 국회에서 한 일이죠. 7월 17일에 민주공
공화제를 핵심으로 헌법 공포, 이게 바로 제헌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헌법에 규정된 것이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 이시원을 선출한 건데, 이 그때 선생님이 학습지에 뭐라고 했습니까? 간선제라고 했습니다. 간선제. 국민들이 각각 한 표 한 표를 행사해서 뽑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뽑는 거라고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내각을 구성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12월 유엔 총회에서 유엔 감시와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유엔의 정부를 승인받았다고 했으니까 북한 정권은 이후에 지난번 학습지에서 어땠습니까? 임시 정부를 구성했지만 정부를 인정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부 수립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미군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던 미군정 시기가 종식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죠. 우리 손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출발점이 되었지만, 북한과는 아우르는 그런 단일된 통일 국가를 건설하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까지도 이제 한계점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 새로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 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역시나 연표는 중요합니다. 각각 진짜 중요한 사건들이 언제 실시되었는지 나오는데, 48년에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죽여서 뭐라고 하냐면 반민특위라고 합니다. 반민특위.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도 구성이 된다. 반민특위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고, 49년에 토지개혁법,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된 법 이름이 바로 농지개혁법, 남한에서 일어나는 토지개혁의 이름이 농지개혁법이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50년에 이 제정이 49년에 됐고 50년에 농지개혁이 실시가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당연히 이제 광복 이후니까는 경제적 어려움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대중의 요구가 되게 많았고, 선생님이 일제시대 막바지를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북한 지역에는 일본이 여기에 중공업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공장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지었고, 그 다음에 석탄이라든지 철 같은 광산 자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비해서 남한은 이 북한에 비해서 자원과 산업 기반이 부족했다라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했던 내용들이죠. 이게 이제 광복 이후에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인 차이점이 된다라고 기억을 잘 하라고 했었습니다. 국토 분단의 결과 남한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산업 부분도 일본인이 물러나고 해외 동포가 대규모로 귀환하면서 산업 생산력이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 미군대가 미군정이 했던 자유시장 정책과 이 자유시장 정책으로 이제 안 되니까 미국 통제 정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미국 통제는, 미군정은 처음에는 미국식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면서 45년 10월에 미국 공출과 배급 제도를 폐지를 했지만, 식량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거는 더더욱 상황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 가격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46년부터는 미국의 최고 가격, 이 이상의 가격은 받지 마라라고 설정하는 거죠. 최고 가격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출은 빼앗는 거, 그 다음에 국가에서 나눠주는 걸 배급이라고 합니다. 부하를 골자로 하는 미국 통제 정책으로 다시 회귀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만큼 우리나라에 이 미국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한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가 되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일들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농지개혁이죠.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토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광복 이후에 어떤 식으로 했느냐. 광복 당시 남한은 농민 중 절반도 자기 땅을 갖지 못한 소작농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땅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자정농은 이 광복할 때만 해도 15%에도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지개혁은 미군정 시기부터 실시가 되는데, 미군정 시기라 잘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미군정 시기에는 일본인에게 몰수한 농지를 대상으로 일부가 이루어집니다. 일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 다음에 49년 광복 후,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그렇지만은 이때 이제 농지개혁법은 국가에서 얼마를 매입을 하고 그거를 이제 싼값에 농민들, 땅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는 건데, 국가에 그걸 사들일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행을 미루다가 그 다음에니까 1950년이 되겠죠. 50년 3월 개정하여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농지개혁의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중요합니다. 농지개혁은 지주의 소작지와 농가 1가구당 3정부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3정부라는 거는 토지 면적의 단위를 얘기하는데, 이것까지는 기억을 할 필요 없고 그냥 토지 단위다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주나 농가당 이거 이상의 땅을 초과하는 농지를 국가에서 돈을 주고 사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상매입입니다. 유상매입. 그렇게 하고 소작농들에게, 땅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팔겠다. 유상매각. 그러니까 유상매각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유상매입, 유상분배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광복 무렵 전체 농지의 65% 정도를 차지하던 소작지가 51년이 되면 8% 정도로 대폭 줄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소작농들이 자기의 땅을 소유를 하게 되면서 자작농이 되었다. 그러면서 지주제가 해체되고 자작농 체제가 설립되었다라고 하지만 한계가 나옵니다. 그러나 가구당 분배된 농지의 면적이 굉장히 작았고, 농지를 공짜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 사는 건데, 이 가격을 돈을 그러니까 주고 살 때,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얼마씩 갚아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밑에 볼까요? 농지개혁법. 분배받은 농지를 이제 상환을, 돈을 대출받은 돈을 상환을 하잖아요. 갚는 걸 얘기합니다. 평년작 주생산물의 1.5배로 하고 5년 동안 균등 상환한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나눠서 내라라는 건데, 이것 자체도 부담이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료 내용 잘 기억하세요. 이거 자체가 선생님이 써라고 하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 그 다음에 소작을 주는 농지니까 지주들이 가진 농지를 얘기하겠죠. 농가 1가구당 3정보가 굉장히 잘 나오는 단위입니다. 왜냐면은 북한에서는 5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초과하는 농지를 정부가 사들이게 되고, 여기서 사들인 정부가 사들인 토지를 다시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 분배를 할 때 그냥 공짜로 준 게 아니고 국가에서도 돈을 받고 파는 거죠. 그거를 생산물의 1.5배로 한다는 겁니다. 1.5배로 하고 5년 동안 균등하게 나눠서 내라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조차도 그 당시에 땅을 샀는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식민지 잔재 청산, 그러니까 일제 친일파들의 청산을 위한 노력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광복 이후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열기로 굉장히 뜨거웠고, 일제가 강요한 창씨 개명 철폐에서 원래 이름 되찾고 일본식 거리 이름 우리식으로 바꾸고 하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제가 만든 교과서 대신에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국어 교과서 배포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일파 청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겠죠. 친일파 청산해야 된다는 요구는 광복할 때부터 굉장히 많았지만, 이 남한에서는 미군정이 들어서게 되면서 현상 유지 정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미군정은 여기 친일파 청산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된 이승만 같은 경우에도 이 자기들을
지지해주는 우익 세력들 자체가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친일 세력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일파 청산 문제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 이후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더는 이제 미룰 수 없게 되면서 48년 9월이면 재헌국회가 되겠죠. 48년 9월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법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합니다. 구성을 하게 되면서 활동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친일행위 했던 사람들 조사하고 대표적으로 김현수, 박흥식, 최남선, 최린 등 핵심 인물 220명을 기소하는 등의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이제 대통령이 된 이승만 정부 자체가 여기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오히려 비협조적인 태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제 경찰로 악명 놓고 독립군들을 굉장히 많이 체포하고 한국인들을 굉장히 탄압을 했던 한국인 일제 경찰인 노덕술이라는 사람을 체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 체포하게 되니까 정부에서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경찰이 이 대한민국 정부의 경찰이 이 반민특위를 활동하고 있는 반민특위의 사무실을 습격하면서 이를 방해를 한다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뭐라고 언제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반민특위의 활동은 이 삼권 분립에 위배되고 특히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는 이 친일파가 아니다. 북쪽에 있는 북한의 공산당과 싸워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반공 세력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공 세력을 오히려 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반민특위 해산해라라고 요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회는 반민법의 공소시효, 이 공소시효를 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독일과 비교되는 부분이죠. 1년간 앞당겨서 49년 8월로 단축하게 되면서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반민법의 효력이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풀려나게 되면서 이때 친일파 처단하는 문제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친일 세력의 방해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그러니까는 히틀러의 같이 노력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히틀러 측에 붙어서 활동했던 사람들, 나치 세력들, 프랑스 당시 독일 정부에 협력했던 사람들, 이런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 나치 세력이라고 판결이 나면은 종신형을 지금도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와는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도 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가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활동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때 반민특위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일파 청산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제 끝이 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하고 조금 더 많은 얘기들을 학습 시간에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구성되는 재헌국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했던 일, 그 다음에 토지 문제와 관련해서 재헌국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다음에 친일파 청산과 관련해서 어떤 법들을 제정하고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성과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학습지로 정리를 한 번 더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흐름을 쭉 정리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